네, 저희들 시간이 돼서 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공학교육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한양대 박준석이고요. 저희가 이 포럼은 학회장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해서 하이브리드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현장은 굉장히 썰렁해요. 지금 2명 학회 관계자분들 합해서 5명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그 강구성 회장하고 그다음에 류성룡 건축혁신위원장 원장님이 그 축사가 있는데요. 오늘 패러렐로 행사가 같이 있어가지고 회장님이 바로 이 시간에 맞춰 오시지 못할 것 같고요. 아마 오시면 제가 시간 맞춰서 축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발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오신 분들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포럼은 발표하고 토론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구성이 됐고요. 발표에서는 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건축공학 인증과 관련된 현황과 학회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현대건설에서 박기석 상무님께서 기업에서 바라보는 건축공학인이라는 주제로 해서 기업에서는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발표를 부탁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현장에 와 계시는데 연세대 이강 교수님께서는 건축공학 교육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이따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서울대 강영구 교수님께서 건축공학 인증 프로그램과 학회 역할 그래가지고 앞으로 건축공학 인증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한국공학교육인증원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한번 진행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는 그 강동화, 그다음에 류종관, 이동규 건축공학 교수님 PD님께서 간략하게 그동안 PD 역할을 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그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수석부원장으로 계시는 이경희 교수님께서 그 공학인증원에서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 자리는 너무 썰렁한데 우리 강구성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오셔서 축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면 온라인으로 나가 있는 화면은 좀 보실래요? 그 발표 자료 꺼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강부성입니다. 오늘 이제 음, 네, 여러분 와 계신데 이렇게 박준석 교수님께 저 이제 부탁드린 게 건축공학 인증을 대부분 이제 많은 학교들이 조금 기피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그런 것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인증원에다가 얘기를 해서 조금 이제 건축공학적인 건축학회가 주도적으로 조금 그 인증 업무를 좀 이렇게 그 대행 또는 뭐 위탁 또는 뭐 관여하고 싶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또 그 건윤원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학교육 인증원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건축공학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학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인증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춰서 수정하고 또 학회 교수님들이 그 인증 과정에 참여하면 좀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이런 거에 또 적극 나서주신 박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정말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인증에 관여하는 그런 그 새해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 회장님의 당부, 인사 축사와 함께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가 아마 오늘 이루어지는 토론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간단하게 발표를 하고요. 아까 소개로 대체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경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발표 자료 PPT가 이제 공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뭐 공학교육 인증과 건축공학교육 현황회라고 해서 거창하게 썼는데 사실 그동안 건축학회에서 했던 일들을 간략하게나마 좀 정리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예요. 그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해서 기준은 사실은 주관기관이 대한건축학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아까 회장님도 강부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 대학에서 건축공학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에서
공학 인증을 어떻게 되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서 그 학회에 작년에 강구선 회장님의 그 지시로 건축공학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의 활동을 잠깐 보고 드리고 바로 오늘 토론에서 나오는 주제를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제일 간략하게 먼저 뭐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제가 아마 들어오기 2003년에 그 한국에 교수로 들어왔는데 그때 아마 KC 2000이라 해가지고 그 건축공학교육 프로그램에 그 주관기관은 여기 보면 이제 대한건축학회가 주관기관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ABET이라 그러는데 ABET에 있는 그 공학인증과 관련된 유사 공학인증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그 ABET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KC 2000이라는 코리아 엔지니어링 커리큘럼에서 아마 스탠다드일 거예요. 그래서 2000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게 실무 자료가 남아있는 건 요 두 번째인데 저희가 그 다음에 그 실무위원을 한 번 더 구성해가지고 지금은 퇴임하셨지만은 당국대 김혜서 교수님께서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공학인증 실무위원회가 처음으로 2006년에 구성이 됐고요. 그 위원회에서 KC 2005라는 그 처음에 그 개정안 2000에 대한 개정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7년에 KC 2005를 저희가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회에서도 2015 이게 2015라 해서 그 버전이 꼭 2015년에 만든 건 아니지만은 학회 공학인증위원회에서 2000년대 후반에 기준을 마련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학인증과 건축공학과 관련돼서는 KC 2000, 2005, 2015라는 세 개의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요. 간략하게 기준과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변경이 있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초창기 KC 2000이라는 거는 미국의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2005년에 그 학회에서 좀 문구를 바꿔가지고 공학 박사, 건축학 박사, 기술사에 또는 이를 상응하는 자로 해가지고 바꿨고요. 그다음에 공학 설계라는 중점을 좀 넣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 건축사만 되는 게 아니라 좀 공학 설계에 초점을 넣어서 교육을 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KC 2000에서는 건축공학 인증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 환경 및 설비, 건축 계획 및 설계, 구조, 그다음에 건축 시공 및 재료, 도시계획 해가지고 5개 분야를 선점해서 요 중에서 교과 과정은 3가지 이상의 분야를 다루어야 한다라고 처음에 제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각 대학에서 여러 가지 그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 3개를 만든 게 어려운 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5개 중에서 2가지, 그러니까 건축 구조, 건축 환경 및 설비, 재료 및 시공 분야에서 2가지 또는 설계를 포함했을 때 3가지 분야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제가 기준을 개정을 했고요. 그 교수진의 그 2015가 되면은 저희가 바뀐 거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건축학 박사라든지 공학 박사가 학위 표현이 애매하니까 박사학위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후에 공학인증원에서 공학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 교육도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시는 걸로 해서 문구를 바꿨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그리고 교과과정과 관련돼서 2015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준이 되겠는데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준이 KC 2015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학문 분야는 2개, 3개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우리가 수학 교육에 대한 거, 기초과학에 대한 교육이 좀 강화가 되면서 여기 미적분 이전에는 간단하게 건축 설계, 수리적 기초 과목, 시각적 기초 과목, 전산 기초 과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했는데 수학과 과학에 대한 기초 과목을 보다 명확히 돼 가지고 미적분을 다루는 수학 교과목을 다루어야 한다라는 거 기술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기초 교과목으로서 MSC 중에서도 특히 물리나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분야 중에서 최소 2개 이상을 무조건 이수하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었어요.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교과과정과 관련해서 현재에서는 가장 각 대학에서도 이론이 많은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설계와 관련된 최소 학점도 12학점 이상의 설계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2010 KC 2010
2015가 현재까지 건축공학 교육 인증의 기준이 되고 있고요. 저희 학회가 만든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저희가 학회 홈페이지가 아니라 좀 학회가 아니라 공학교육인증원 21년 홈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조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약 59개 학교 정도가 최초의 인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인증이 종료됐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인증을 신청을 안 하고 있는 학교가 되겠고요. 인증 계속 기관은 최초 신청 이후 인증을 계속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이 프로그램들 또한 현재 보면 나중에 뭐 정리돼서 말씀드리면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 간단하게 이제 말씀만 드리면 누적 59개 학과 대학이죠. 대학에서 건축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개시는 했습니다. 개시는 했는데 그 중에서 현재 포기한 대학이 23개 대학이 되겠어요. 그래서 약 40% 정도의 대학이 인증을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청을 포기를 했고요. 현재 36개 대학이 계속 인증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저희들도 이렇게 들어보면 인증에 대한 메리트라든지 그다음에 인증의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많아서 이거를 인증을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대학들도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인증이 도래한 대학들도 5개에서 6개가 되고 있는데, 이 대학들에서도 1차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증을 하지 않으려는 대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올해 초 아까 강부석 회장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공학교육 인증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회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교육이 될 텐데, 이러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학회에서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국공학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회장님께 강부성 회장님께 업무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부성 회장님도 말씀했지만은 그 공학교육인증원과 함께 좀 다리를 우리가 학회가 건축공학을 실시하는 대학과 그 다음에 인증원 간에 우리가 좀 다리를 놔서 너무 갭이 멀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인증도 활성화가 되고 그 인증이 건축공학을 운영하는 대학에 도움도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간담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2월에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토목학회도 저희와 뜻이 유사한 방향을 갖고 있어서 건축학회와 토목학회가 모여서 인증원과 함께 그 시범적인 프로젝트 팀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인증 과정에 학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리고 각 대학에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인증원에다가 전달을 좀 해서 인증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해보자 그러고 시작이 됐는데, 사실 코로나가 되고 그다음에 인증원도 많은 바쁜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원활히 진행되진 않았어요. 프로젝트를 하자 그랬지만 아직도 구성 중이고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런 인증원 간담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술대회 때 4월 22일 날 작년 올해죠. 올해 춘계 학술 발표 대회에서 학제간 대토론회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 건축 교육과 관련돼서, 이때는 이제 건축 공학 교육뿐만 아니라 건축학 교육을 포함한 건축 교육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뤘고요. 오늘 있는 건축 공학 개선 토론 방안은 이제 공학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공학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고 선생님들에도 전달력이 높은 제도를 도입할 건가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화두를 꺼내는 의미에서 건축공학 교육 인증 현황과 그다음에 학회에서의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각각의 발표분들을 모시고 제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질문은 아마 저희들이 토론이 있어서 토론쯤에 가가지고 전부 모아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로는 그 대우건설의 박기석 상무님께서 기업에서 바라보는 건축공학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우건설 박기석 상무입니다. 부족한 제게 그 발표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제가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제 좁은 식견으로 바라본 이야기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90년도에 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설계사무소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건설회사로 이직해가지고 24년 동안 설계, 시공, 기술 영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 기술 개발과 구조, 견적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건설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많은 유추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 안전사고, 부실공사, 탈건, 또 MZ세대 뭐 이런 그 사회의 부정적인 면들이 함축적으로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팀장 시절부터 신입사원 면접위원을 5년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면접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첫 번째로는 사회적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서 입사 지원자 수가 경쟁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이 약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리나 과장 직급까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탈건축의 영향으로 많은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역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스펙 쌓기용으로 많이 써놓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이 진위 여부가 어떤지조차도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둘째로 이제 입사한 이후에 이제 신입사원들을 관리를 위해서 대화를 해보면 진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좁고 막연한 시각을 갖고 취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이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건설인은 도면으로 이야기하고 도면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에 가장 필수적인 캐드나 BIM 같은 것의 운영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회사의 입사 절차고요. 서류 전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만 사원급 직급에서 이 내용들을 다 읽어보고 전수조사해서 약 10배에서 5배수 정도로 1차 서류 전형에 선발을 하고요. 1, 2차 면접에서 지원자가 작성한 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진위 여부라든가 지원자의 도전 정신, 열정 이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건축공학인으로 성장해온 지원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적성검사에서 많은 수가 탈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직 생활에 적합한 자신의 역할, 그다음에 협업정신, 적극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5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도 시공 분야로 지원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본인들의 진로 정보가 부족했다든가 지원자들이 공학인으로서 직업관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 회사는 최근 5년간 건축 직종에 대해서는 약 평균 40명 정도씩을 건축 시공과 설계 인테리어, 구조 BIM 세 가지 분야에서 선발을 해왔습니다. 통상 신입사원 교육을 저희가 별도로 하지만 4주 강의와 현장 실습 8주 정도 12주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상황이 코로나 시기다 보니 2주간 비대면 강의로 진행했고 8주 현장 실습은 그대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화면이 지금 1주차 교육 과정이고요. 월요일 날 오리엔테이션, 화요일 날이 이제 현장 개설 초기 각종 공사에 대한 교육들, 목요일에 보시면은 각 분야별 도면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부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2주차 교육은 상세 공정별 18개 공정으로 나눠서 개인 학습을 통해서 각각 주어진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이 끝난 다음에 해당 입문 과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 2주간 줄여서 시행하다 보니 교육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내용과 두 번째는 학교에서도 한 번씩은 배웠을 것 같은 그런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강의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 세 번째는 실무 중심 교육이라서 신선하고 만족도가 높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입문교육 이후에 8주간 현장 실습 인턴 과정에서는 저희 회사가 이제 건축학회와 공동 개발한 국내 유일의 건축기술 지침, 사내 공정별 또는 분야별 교재들을 통해서 현장에 적응하는 데 문제 없도록 많은 교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회사 내 그 인트라넷상에는 바로튜브라는 그 채널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에는 이제 각 본부별 또 주제별 동영상 교재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요건 한 페이지 제가 샘플로 캡처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듈러 시공 사례라든가 요즘 그 BIM 차수배 강좌가 12차까지 나갔는데 그 강좌들 또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등을 내용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별 강좌는 이제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건설사 내부에서도 여러 계층의 그 기술자들에 대한 보수 교육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발표를 해서 지난번에 그 면접 봤던 직원들을 다시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6개 학교 출신들 6명하고 또 이들을 교육하고 담당하는 과차장들을 면담을 했는데 신입사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이제 현장이라는 필드의 그 척박한 문화적 충격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이들이 도면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필드에서 본인의 역할과 행동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 표현대로라면 그냥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하면은 이 학생들이 자기가 했던 그 커리큘럼들을 저한테 보여줬던 거고 여러 학교의 교육 이수 체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공학 인증령 최소 100학점, 그 다음에 학교별로 180, 130 정도의 학점을 이수하고 있는데 제가 다닐 때랑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학생들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저를 포함해서 지금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학 주제 필수 설계 4과목이 있고요. 구조 관련 7과목을 대부분 이수해야지 졸업이 가능한 상태로 스탠다드 표준화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으로는 지금 친환경, 스마트 건설 기술, BIM, 건설 사업 관리 등 많은 부분들이 다양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이 커리큘럼에서 그 비슷한 관련 강좌는 4개 정도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제가 맡고 있는 기술실에서 기본계획 캐드 도면을 활용해서 토목 골조공사 계략공사비를 추정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만든 협업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먼저 이제 해당 사업지의 지형과 지층을 생성합니다. 지질 주상도를 찾아서 세팅합니다. 지층의 두께를 입력해서 레이어가 형성이 됐습니다. 터프하기 라인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흙막이 레이어를 지정해서 토공 가시설의 모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CIP 규격을 설정했고 B장을 선택하게 되면 흙막이 3D 모델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이제 골조 공사입니다. 저층부 CAD 파일을 인서트하고요. 기둥과 볼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기둥이 형성되고 거더가 형성이 됩니다. 지하 한 계층 모델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부가적인 문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모델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상층으로 가겠습니다.
시상식도 동일한 방법으로 슬라브 기둥 보호를 찾아서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로부터 토공 물량이라든가 콘크리트, 거푸집 수량을 실시간으로 산정하고 이걸 가지고 다시 공정표를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타 기능으로 이제 가설 장비 등도 검토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 물량을 보시고 계십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되던 이런 그 토공 골조 공사비 계산 견적을 하루에 끝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고요. 여러 시공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업 기술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술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참여하는 인원들은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앞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현대사회와 건축, 건설 분야에 요구되는 변화의 압력은 상당히 크고 대학에서 유지되고 있는 커리큘럼도 이러한 요구들이 융복합돼서 다양한 강의가 제공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인구 감소, 학생 수가 급감해서 대학 입학 정원을 밑도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대학은 여러 해 동안 등록금 자체가 동결되다 보니 지방에서는 사립대학 존폐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새로운 강의를 확대하고 교수진을 확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앞으로 이제 산학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방면의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전문가 강좌 제공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방학을 이용해서도 실질적인 인턴 실습 필수 학점 운영제도 더욱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학 중인 학생들은 스스로 공학인으로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CAD나 BIM 운영 능력을 확실하게 향상시켜야 될 것 같고요. 본인들의 진로 탐색과 사회에 나와 있는 많은 시청각 자료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학습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의 진로와 공학인으로서 직업관이 형성되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건설사라고 하면은 뭐 그냥 토공사나 아파트나 짓는 그런 것만 상상하지만 실제로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처인의 6,000명 중에 5,000명은 필드에 있지만 1,000명 정도가 본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부 조직을 살펴보면은 전통적인 토목본부, 건축본부, 플랜트본부도 존재하고 있지만 이 본부들 외에도 지원본부와 기술연구소, 신사업개발, 구매, 조달, 예산, 공정, 품질, 안전 수많은 전문화된 팀이 114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설계사, 연구소, 학교, 건설사 어느 분야 출발선에 선다 하더라도 혹시 그게 그 길이 이제 건설회사라 하더라도 건설회사 내부에도 수많은 직능과 커리어가 존재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한 사이클 하다 보면은 결국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회사가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공학인의 인재상은 정형화되고 어느 특정 대학교들에서 대량 생산되는 그런 아이콘이 아니라 변화하고 또 세분화되고 다시 융합한 사회 속에서 스스로가 변화의 바람에 따라서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형화되지 않은 창의적인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늘 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강단을 지키는 모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바쁘신 와중에도 발표해 주신 우리 대우건설 박희석 상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마 박희석 상무님께서 신입사원들 아마 받아보면서 느낀 점들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아마 교수들에게도 아마 몇 말씀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아마 뭐 플로어에서 들으면서도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기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여기 현장에 있고요. 이광 교수님께서 건축공학교육 혁신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굉장히 거창한 주제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제 평소 생각들을 좀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이강입니다. 다음. 제가 하면 되죠. 네. 조금 전에 박희석 상무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 건축과 건축공학과 학과가 창과한 이래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 졸업생 진로를 보면 학부생의 한 70%가 건설사로 갔습니다. 건설사라는 게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설계도 있고 IT도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있고 개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졸업생들이 그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2000년대 말로 가면 그 비율이 확 줄어듭니다. 이 데이터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저희는 학과 공학이 같은 그 프로그램 내에 있고요. 이제 명칭은 공학과로 되어 있지만 다 있습니다. 두 개의 인증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고, 그래서 보시면은 건설회사가 갑자기 비율이 몇 년 전까지 70%였던 것이 2007년, 2008년에는 30%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면은 설계사가 이제 또 대표적인 전통적인 그 진로 분야인데 이 부분은 대략 5에서 10% 정도 졸업생의 조금 많은 학번, 뭐 특이한 학번이라고 하는데 그 학번들이 한 20% 정도까지도 가는데 이게 수치로 보면 한 10명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10%라는 게 저희가 현재 75명이기 때문에 7, 8명이 이제 설계사로 진출을 하고, 근데 그 중에 반은 이제 그 인증 프로그램 내에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공무원 이런 쪽도 이제 좀 전부 다 많이 늘은 편이 되고요. 그리고 기타가 한 20-30%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년이 지난 다음에 2019년, 20년이 되면 어떻게 변하냐면 이 초록색 부분이 기타 부분인데 기타 부분이 75%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분이 25%고 나머지가 75%가 기타가 됩니다. 기타에는 어디가 들어가냐면 공기업, 법률법인, 변호사나 뭐 판사 이런 변호사가 대부분이고요. 판사는 한두 명 있고요. 금융 쪽, 투자, 자산운용, 창업, 뭐 IT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외에도 무슨 이벤트 쪽으로도 간 사람도 있고 우리가 전형적인 건축이라고 보지 않는 분야로 진출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건축공학 쪽만 보면 2017, 18, 19년도에 보면 그래도 건설사가 비율이 좀 되는데 그래도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10에서 26% 정도고요. 이것도 점점 좀 줄어든 상태가 돼서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죠. 하나는 학생들이 그 건설 회사에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머뭇거리는 현상도 있고 아까 그 박희성 상무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건설사에서도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그 시너지를 내는 시너지는 긍정적으로 써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계속 악화되는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줄고 공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법률법인 기타 등등 금융 쪽 프리랜서 이런 쪽이 이제 점점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공학교육 이수 체계를 좀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그 말씀하신 계속 공학 인증을 유지하다가 그 포기한 학교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학교 전체적으로 좀 더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좀 높여주자. 왜냐하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저희 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들도 졸업 이수학점 자체를 140에서 130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MSC 과목 이게 이제 인증 때문에 30학점을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24학점으로 줄이면서 공학 물리, 공학 화학 2를 이제 제외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공학점을 또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론 설계는 저희가 12학점 4과목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초 설계,
건축공학 설계, 공학 종합 설계가 있습니다. 그건 유지를 하고 기본적인 어떤 설계는 한번 해봐야지 이해를 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이론 필수 과목 아까 그 말씀해주신 거랑 좀 맥락 같이 하는데 거의 36학점에서 27학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서양 건축사가 이전에는 전공 공학 쪽의 전공 필수가 아니었어요. 물론 선택 과목에는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들, 뭐 르꼬르비제라나 뭐 이런 사람들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모르고 졸업하는 건축 공학 전공이 생기고, 건축 법규도 원래 이제 빠졌었다가 저희가 집어넣었는데 건축 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 그래가지고 필수로 넣었다가 정말 고민해서 뭐를 빼야 되고 뭐를 넣어야 되는가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어쩔 수 없이 선택으로 좀 이런 과목들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또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스마트 건설이라든가 빔 이런 것들이 IT 이런 쪽들이 우리가 건설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더스트리 4.0 시대인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좀 학생들한테 그와 관련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존에 이제 건설 기술 입문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입문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공과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스마트 건설 입문이라고 바꾸고 예를 들면 한 주는 빔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하고 패러메트릭 모델링도 해보고, 그 다음에 딥러닝 관련해 가지고 이미지 프로세싱도 해보고 자연어 처리도 한 주는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맛배기 새로운 스마트 건설과 관련된 맛배기 교육을 하는 그런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듈러 건설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각해 볼 거리를 조금 던지고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어서 이 책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배윤술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연세대학교 사회사업과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사회사업 일을 하다가 굉장히 보람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에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날 도배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 플랜을 쫙 짠 다음에 도배사가 되기로 하고,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자기의 기술을 배우면서 굉장히 재밌었다, 이런 얘기이고요. 또 다른 비슷한 그 얘기들도 있는데, 이거는 유학을 갔던 친구가 호주에 유학을 갔던 친구가 어느 날 목수가 돼야겠지 그래가지고 최연수 목수로 TV에 자주 소개가 되는 그런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 건축 작업인데 질문은 거죠. 우리가 이제 건축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는데 3D 업종이니 비리니 이건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건설의 핵심적인 것들이 도배, 바닥 깔기, 라면, 콘크리트 치기, 그럼 우리는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가? 그건 아니겠죠. 제가 역사적으로 여쭤본 거지만 우린 테크니션을 기르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를 길러야 될 텐데, 그러면 엔지니어를 할 때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뭔가를 가르쳐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로의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만약에 건축공학을 전공한 다음에 난 목수가 되겠다, 전문, 또는 도배공이 되겠다.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나? 어떤 고민들을 더 해야 되나? 이런 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 시대에 대해서 아까 대우에서도 보여주셨지만 저런 기술들을 현장에서는 이제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새로 배출되는 학생들은 그런 기술보다는 전통적인 이론만 배우고 나오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이걸 또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산업계가 그리고 졸업생이 필요한 건설 지식은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KC 2000, 2005, 2015 했지만 인증이 아니더라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하나는 점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원화돼서 학공학 이렇게 나눠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 건축공학 심화 과정도 잘 생각을 해보면 졸업을 했을 때 저희가 어떤 그 공학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굉장한 전문가를 길러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가? 학부 교육은 학부에서 끝내고 심화되는 부분은 대학원 교육으로 넘겨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설계 같은 경우에 대학원
전문 대학원을 만들려고 그러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쉽지 않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리소스를 좀 분화하기보다는 이제 학생 수도 줄기 때문에 좀 합쳐가지고 우리가 뭔가 코어라는 걸 만들고 그 코어에 학생들의 다양한 그 진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주변 선택 과목들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서두에 그 대우건설의 박희서 상무께서 기업에서 바라본 신입사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강 교수님께서는 대학에서 바라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까 했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는 마지막인데요. 우리 그 공학교육 인증원에서 많은 활동도 하고 계셔가지고 우리 강영국 교수님께서는 교수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건축공학 인증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학회하고 그리고 인증원의 관계에서 학회에서 할 일들이 또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좀 화두를 주세요라고 좀 강영국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발표 준비됐습니까, 강영국 교수님? 예, 박 네, 교수님, 제가 조금 늦었고요. 예, 예. 지금도 여기가 굉장히 어두워서 지금 제가 그냥 이거를 화면을 켜느니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음성으로만 진행을 하는 점 먼저 양해의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또 여수에 또 가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또 지금 서울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목은 건축공학 인증 프로그램과 학회의 역할인데요. 결국에는 공학교육인증원과 대한건축학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서 우리가 건축공학의 그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을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뭐 고민에서 또 뭐 여러 사례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1학년 1학기 때 물리학 수강 취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과학고 이런 나온 친구들은 이제 거의 대학 수준의 물리를 하고 왔는데 심지어 뭐 정시로 들어온 학생은 물리를 전혀 공부하지 않았고 수시로 들어왔어도 좀 미진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은 잘하네, 이 친구들. 과학고 나온 친구들은 뭐 거의 AP라는 것도 뭐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 위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 이 난이도 문제를 야기하고요. 또 진도가 각 반이 전부 다른데 이제 숙제 같은 것들이 먼저 마감이 되고, 왜냐하면 교수님이 요즘에는 못 가시지만 예전에는 일주일 정도 또 해외를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엇박자가 되는데 이거 조금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좀 어떤 대응 전략 보고서도 만들었는데 저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이 학생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또 안정감을 갖고 전공으로 진입을 해서 건축공학의 교육을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워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학 교육을 생각할 때 1학년 1학기가 정말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교과 과정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학 같으면 행렬도 없어지고요. 벡터도 없어지고, 기하도 뭐 거의 없어지고요. 물리도 뭐 생물지학 위주로 들어온 학생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2월 때, 1, 2월 그 신입생 입학 전에 좀 자발적인 교육을 좀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그냥 큐티가 채점해 주는 거고요. 온라인 그런 그 컨텐츠는 이미 일반인에게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접속을 어떻게 해서 아이디를 생성해서 수강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면 단톡방을 만들어서 튜터가 한 10명의 학생들을 채점해 주면서 채점해 주면은 첨삭을 또 하게 되고요. 예, 좀 만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전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또 요즘 시대에 또 맞는 건데 또 여기 이제 수강료가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으로 튜터에 대한 그런 뭐 이런 또 튜터들도 사실 뭐 본인들도 사적인 과외를 하면은
더 많이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약간 복귀한다는 심정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튜터들에게도. 그래서 뭔가 갭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수학을 1, 2학년 때 한참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는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딩 교육도 이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어떤 컴퓨팅 이런 교육은 또 컴퓨팅대로 그다음에 그 알고리즘에 또 이런 수학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학은 어떤 뭐 유도나 증명이나 수계산 위주의 어떤 이론적인 교과목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시대에 좀 부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초 수학을 먼저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남은 뭐 45분 동안 알고리즘을 좀 이렇게 교수님이 소개시켜 주면은 본인이 타이핑해 가면서 이렇게 또 빈칸 좀 해 놓으면은 이런 수업을 했더니 뭐 거의 폭발적인 수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것은 보니까 '우리 학교를 바꾸긴 어렵겠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가버넌스 그런 주체들이 있고요. 공대도 심지어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기정보 같으면은 수학을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과하게 좀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공학 프로그램 저희 학과 커리큘럼이라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학 1, 2, 공수 1, 2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수학 1, 2가 미적분학인데 저희 학과만 바꿨습니다. 이게 보기가 되게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학과 교수님들은. 공수 1을 해서 선형대수를 거의 먼저 합니다. 그게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선형대수는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고 또 그게 AI나 컴퓨팅이나 이런 거 할 때 기초가 먼저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그다음에 미적분학을 좀 이제 반 정도 줄여서 하고요. 그다음에 상미방 뭐 이렇게 나가게 되는 커리큘럼을 해서 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랬더니 뭐 이제 설문조사는 이게 S대라고 한 거는 서울대를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좋은 것 같다. 굉장히. 또 이제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프를 어떻게 찍는지 그런 거부터 수학이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1학년 1학기 때는 정말 엑셀 위주의 그런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것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또 공학교육 인증 기준에서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을 아직까지 이게 변경된 걸 모르셔 가지고 제가 좀 오늘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이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30학점을 MSC로 하지 않습니까? Math, Science, Computing. 근데 이 중에서 6학점까지만 컴퓨팅이 인정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컴퓨팅이 9학점, 12학점, 15학점까지도 됩니다. 심지어는 30학점까지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더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컴퓨팅이 들어가 있는 수학하고 접목이 되면 더 좋은데 컴퓨팅만이라도 좀 더 많이 해서 너무 그 이제 자연과학 위주의 어떤 그런 수학과 과학을 하면서 지치다 보니 학생들이 흥미를 잃게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보완할 수 있겠다. 이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저희 학과는 이제 변경을 했죠. 또 저희 학과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게 건축학 인증 기준도 있고 또 공학 인증 기준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니 굉장히 좀 커리큘럼 짜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고 또 3, 4, 5학년의 건축학 인증 기준은 좀 많은 부하가 걸리지만 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3, 4학년 동안 많은 전공을 소화를 해야 되지만 두 개 인증을 동시에 가는 것이 사실 해외도 그렇게 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 좀 있는데 6년제 뭐 심지어 학생 7년에 졸업하면 빨리 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거는 좀 과하다 느껴졌고요. 미국 같으면 완전히 별개로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세계적인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과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2개 정도 하는데 통계학이 과학으로 인정이 돼요. 또 저희 학교에서. 통계학은 1학년 1학기 때 2학년 1학기라고 나와 있지만 1학년 1학기 때 개설을 해 줍니다. 건축학과만의 반을요. 그러면 통합해서 건축학 학생, 공학 학생 모두 필수로 듣고 있는데요. 뭐 이 확률 통계라는 게 앞으로 또 컴퓨팅과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순서를 바꿨고요. 물리학을 1학년 1학기 때 같이 들을 수도 있고요. 또는 2학기 때 좀 천천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응용 수학 과학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응용 과학이라는 건 뭐 IoT를 들을 수도 있고 밑에 나와 있듯이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결합 및 실습을 들을 수도 있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전산에서는 파이썬, 매틀랩, 그다음에 조금 이제 그 매틀랩에 있는 또 파이썬에서 있는 서브루틴 중에 머신러닝을 도입하는 부분을 좀 하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은 공학 교육입니다. 그래서 통합에서는 그래픽 위주의 컴퓨터를 합니다. 건축가 컴퓨터라고요. 이거는 뭐 라이노 이런 위주고요. 공학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때 파이썬 등등 코딩을 해서 전공을 소화하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바꿔서 한 4, 5년 잘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뭐 공학이 뭐 진학률이 높냐, 학위 진학률이 높냐 이런 부분은 매해 달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학년마다 다른 것 같고요. 공학 인증 기준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뭐 정성적이에요. 보통 요 부분이 상당히 인증 그 평가를 받을 때 뭐 애로 사항도 많고 그게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코멘트도 많아서 서로 좀 옥신각신하는 부분인데 조금 이게 경직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학교육인증원에서도 특히 평가하시는 분들이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공학교육인증원에서도 이걸 제대로 좀 하셔야 되는데 심지어는 좀 가서 너무 세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유연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스트릭트 하면은 좋지 않겠다. 그리고 공학 쪽만 보면은 그렇게 많은 규정이 있지가 않습니다. 가령 과학은 2개 정도 해야 되고 미분 방정식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구조, 재료 및 시공, 그다음에 환경 중에 설계까지 3개를 분야가 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가 뭐 이런 거 굉장히 맞추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대한건축학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안내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지 너무 스트릭트한 규정이 들어가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공학교육인증원에서 실수한 것을 대한건축학회가 또 반복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워싱턴 어코드 회의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참석을 해가 돼가지고요. 이 회의가 뭐 일주일 동안 하는데 1년 매년이요. 각 다른 나라에서는 칠레,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네시아, 뭐 또 뭐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은 이 워싱턴 어코드에 들어오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후발주자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고 굉장히 뭐 이 몇 단계의 평가를 받아가면서 프로비저널로 먼저 회원이 되고 그다음에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그 국가 차원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건 회의 장면인데요. 이 워싱턴 어코드의 가치가 굉장히 있다. 이거는 들어오기도 어려운 거고 일단 저희는 이미 가지고 있고 선도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이것을 국제적인 기준을 생각 안 하고 뭐 국내 별도로 가겠다라는 것은 국내의 어떤 그런 방향을 잘 만들어서 워싱턴 어코드에 부합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크라이테리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정성적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이게 가보면은 그 아웃컴 베이스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목표로 한 것들을 다 성취를 했느냐 그러려면은 뭔가 조사를 해야 돼요. 이 학생들이 그런 것을 뭐 이렇게 설계 능력을 길렀느냐 평가 기준이 좀 애매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데 이런 부분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축공학은 설계도 좀 있고 또 응용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한건축학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이 최소 기준이라는 것을 맞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어코드에서 탈락하면은 그야말로 그동안 해놨던 것이 모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제적인 등가성을 인정받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ABIC는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국가고 저는 이것을 10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우리는 정회원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그 높은 어떤 고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코드에 맞게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을 하면 되는데
공학교육 인증원 차원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가자 선에서 더 늘어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워싱턴 워크드보다 과하게 하는 좀 이런 것들은 관료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건축학회에서는 전공교육,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교육, 기초교양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맞대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필요하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인증을 탈퇴하겠다, 아무런 것도 하지 않겠다. 이미 국제적 등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무시하고 이렇게 우리만의 제도를 뭐 이렇게 정립한다든가 아니면 학내에서만 어떻게 해결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규정, 불필요한 규정, 이런 것들은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인증원에서도 절차가 있어서 대한건축학회한테 다 넘겨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토목학회에서도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이게 너무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그거는 좀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인증원에서도 학회에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데 어떤 평가단이 나가서 하는 절차는 그 절차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한건축학회에 다 넘겨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려 2021년이고요. 2022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제도를 선포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게 아마 키워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안 하려지 말고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우리에 맞춰서 좀 더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선점돼 있는 것들을 선점하고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토론에 앞서 가지고 잠깐만 제 마지막에 있던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면요. 아마 10번째 슬라이드일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거 발표를 일부러 안 드린 건 아니었지만은 지난번 학제간 토론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뭐 그때는 이제 건축학 공학 이야기가 다 포함된 토론이었기 때문에 일부 거기서 나왔던 지난 발표 중에서 건축공학과 관련된 것들만 토론에 앞서 제가 뭐 주제를 던진다 그럴까요? 어떤 그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좀 요 발표 자료를 꺼내놨는데요. 지난번 나왔던 이야기가 첫 번째 같은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나왔어요. 많은 대학들이 공학 인증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10년 전, 20년 전에 교육 체계가 제대로 피드백이라든지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도움을 받았지만 그게 다 모든 대학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시스템 교육이 정착됨에 따라서 공학 인증을 받는 메리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대학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거 하고 이거는 이제 건축공학의 수월성 향상은 아까 이강 교수님도 그다음에 강현욱 교수님도 말씀하신 거지만은 앞으로의 교육이 이게 딱딱한 것보다도 융합이라든지 복합 이런 걸 생각하면 수월성 향상에 맞춰줘서 좀 현실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건축학과와 관련돼서도 아까 뭐 대우건설 박희석 상무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학교육을 하는데도 5년제와 4년제 간에서의 어떤 호환성 문제라는 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발표 앞에 분들을 좀 참조를 해주셔서 우리 토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 토론은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릴 때 한 3, 4분 내에서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그냥 가나다 순서로 발표 순서를 좀 만들었는데 일단 그러면 서울시립대 강동화 교수님 네 가능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발표 좀 들리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발표 잘 들었고, 저도 지금, 시립대 건축공학과에서 PD를 한 5, 6년째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외부 평가도 나가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학과에서 이제 공학 인증 계속 해야 되는 걸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뭐, 컴퓨터 학과라든가 이런, 쪽은 이미 뭐 많이들 이탈을 한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건축이나 토목 분야는 그래도 많이 이탈했다고 하지만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작년에 이제 그 평가를 진행했었고, 진행하면서 이걸 계속 유지하느냐에 대해서 학과 교수님하고도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은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다른 공학 인증을 하고 있지 않은 다른 학과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우리가 이제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의 어떤 체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잡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고,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교과 외적으로 뭐 상담 시스템도 굉장히 잘 잡혀 있고, 그 운영 체계 같은 것들이 체계적이라는 것들, 다른 학과들 이제 인증을 이탈한 학과들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장점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장점을 예를 들면 학교나 뭐 어떤 이런 외부에서는 크게 장점이라고 안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학교에서는 점점 지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증을 유지를 계속 하려면 뭐 인증 조교도 좀 필요하고 이런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가 사실 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운영하는 것들이.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 과거 한 2년 전에 인증 조교를 반으로 한번 줄였던 삭감을 당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 거기에 의해서 또 계속 줄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이제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위치도 이렇게 총장 뭐 산하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런데, 이걸 점점 격화시켜서 이제 공대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좀 이런 여러 가지 좀 같은 위상의 축소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축공학 인증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사기들이 좀 많이 좀 저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뭐 공학 인증 뭐 참여 교수들의 뭐 인센티브 확보라든가 이런 거 제도화하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난항을 많이 겪었어요. 학교에서 뭐 메리트가 뭐냐 이런 논리로 인해서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학과 내부적으로도 이게 이제 공학인증 규정이 조금 스트릭트하다 보니까 교과목 좀 새로운 것들 좀 시도해보고자 했을 때 항상 좀 벽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선우수 같은 것도 좀 자유롭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교수님들께는 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억누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인지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희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요즘 공학 교육의 인증의 어떤 주체를 공인원에서 이제 학회로 약간 가져온다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렇다고 하면 뭐가 바뀔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학회에서 이제 만약에 조금 더 관여를 한다 그러면 아까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우리 건축공학이라든가 이런 교육의 어떤 특수성 같은 것도 좀 반영해 주실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지금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메리트가 뭔지, 예를 들면 뭐 건축학 인증처럼 예를 들면 인증을 받은 뭐 친구들만 무슨 뭐 건축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이런 강력한 어떤 뭐 메리트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게 있다면 학교에서도 이제 자원 소모가 많이 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반면에, 이제 건축공은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뭐 그렇다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제가 느끼는 것들은 어쨌든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인증을 유지하는 것들이 어떤 비용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내할 만한 메리트가 만들어지는 거, 사실 이거는 뭐 운영 주체가 건축학회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전할 수 있는 문제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여기까지 의견을 드리고요. 네. 또 토의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유종관입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저희 전남대학교도 앞서 말씀하신 그 강동학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 공학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그 내용 관련해서
지금은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다수이고요. 일단 그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서 준비라든지 다양한 시간과 또한 비용 문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좀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과대학에서도 한 70~80% 정도가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 저희 그 학부 공학 전공에서도 10년 넘게 인증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 같은 경우에는 한 2002년 경우에 이제 건축 학 전공하고 건축공학 전공이 분리돼서 각각 이제 건축학 인증하고 건축공학 인증을 동시에 받고 있다 보니까 그 각각의 영역에 더 특화된 더 심화된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점점 변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호 간의 전공에서 배울 수 있는 공통 과목이라든지 특히 설계, 건축 설계 디자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 공학 전공하는 친구들이 잘 이해를 못해. 아까 이제 건설사 현장에서도 도면을 좀 이해를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 이쪽 지역에서의 어떤 건설사 상황도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일단 우리 공학 인증 프로그램을 안에서 이 도면을 익히고 도면을 그리고 이런 그 일련의 작업들이 많이 좀 부족하고 특히 이제 설계 스튜디오라든지 직접 자기가 도면을 그리고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났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저희 학부 교수님들도 그럼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좀 바꿔보자, 좀 어떻게 개선해보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학 인증 자체의 어떤 경직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끼워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 건축공학 자체가 다양한 그 학문의 그 응용 학문이고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 구조, 뭐 환경 설비, 뭐 CM 관리라든지 뭐 재료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섭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선택 과목을 좀 확대하고 아까 연세대 사례처럼 선택 과목을 확대해서 어떤 전공 트랙을 좀 만들어서 심화된 교육을 해보자라는 그런 것도 만들고 싶은데 또 이게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계속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산업계 이 공학 인증 프로그램 자체가 산업체 수요에 맞는 그 공학 인력을 배급한다는 이제 목적이 있는 건데요. 앞서 많은 발표에서도 이 건축 공학과를 졸업해도 아주 많은 분야에 이제 진로를 하게 되고 그래서 기존에는 뭐 시공이나 설계사가 대부분이었다면은 뭐 환경 설비라든지 아니면 더 부동산 개발, 금융 회사까지 다양하게 진입하고 특히 저희 지역에서의 대학들은 아까 그 취업 분야 그 비율이 나왔는데요. 50% 이상이 공사 공무원 쪽으로 다 진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산업체라는 그런 그 타겟이 기존의 뭐 건설사, 뭐 설계사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공사 공무원의 타겟을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건축공학 자체의 되게 다양한 그 학문적 특성을 그 다른 그 공학 분야, 특히 기계라든지 화공이라든지 어떤 되게 상당히 독립적이고 그런 기초 공학 학문하고는 저희 건축공학이라는 학문은 상당히 그 다양한 학문의 이제 융합 분야이기 때문에 이 특수성을 어떻게 이거를 프로그램에 녹여낼 것인가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현재 공학 인증 자체의 프로그램 안에서는 전혀 그런 프로그램 우리 건축공학의 특수성이 발현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 건축학회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공학 인증에 있는 각 전공 분야별 프로그램 기준에 약간 거기를 녹여내서 하나의 어떤 그런 인증 제도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굳이 이제 나눠서 인증을 하겠다라는 것은 또 이게 그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앞서 얘기한 또 국제 그런 기준
워싱턴 어코드하고도 이미 이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인용해서 융합해서 하나의 인증제를 하되 건축학회에서는 그 기존의 건축공학 인증에 플러스해서 우리 건축공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어려운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인증으로서 잘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여태까지 제가 발표한 것들 다 녹여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아마 토론 이제 두 분 남으셨는데 이동규 교수님 아마 말씀하시면 중복된 말씀도 많을 텐데 이동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들. 저는 세종대학교 이동규입니다. 저는 지금 공학인증 PD로 한 2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희 세종대 경우는 2012년도에 한번 추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자의반, 타의반, 뭐 교수님들 의견도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중도에 이제 탈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정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인증을 받아서 지금 저희 세종대 경우는 그 공학 인증을 지금 전 공대 모든 학과에 지금 공학 인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굉장히 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와 반대로 학과 내부적으로는 교수님들께서 이거를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학교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라고 선정이 되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지금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MSC 관련해서 인공지능 수업 한 과목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임용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와 관련된 뭐 4차 산업과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제 교과목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공학교육 그 교과 이수 요건이 워낙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만족해서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상당히 굉장히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이제 제가 상담을 많이 받는데요. 학생들의 여러 가지 뭐 복수 전공이라든지 교환학생 갔다 온 학생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수업을 이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종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건축공학 같은 경우는 이게 분야가 좀 독립적인 학문의 성격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건축물의 공학의 해결 방안을 이제 접목하는 그런 융복합적인 분야입니다.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건축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공학이라는 전문 분야를 건축 분야에 접목시킨 거고요. 그리고 건축 설비는 기계공학이나 전기공학을 그 분야를 그리고 건축 시공이나 CM은 뭐 재료공학이라든지 건설공학, 경영학 그런 부분을 건축물에 접목시킨 학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학교육 인증 커리큘럼 상으로는 이제 이런 뭐 다학제적인 타 전공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융합적인 학문이고 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생들이 이제 저를 이제 찾아오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탁과에서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경영이나 관광 또는 컴퓨터공학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의 이수 학점을 저희가 좀 수월성을 가지고 좀 수용하는 방안이 없을까. 그리고 뭐 교직 과정이라든지 또는 학석사 연계 과정 그리고 연계 융합 전공 뭐 심지어 편입생 뭐 전과생
뭐 교환 학생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수용을 해야지 이렇게 융합적인 학문에서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건축 그 건설 회사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로 지금 현재 뭐 결과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기 저 세 분 토론자 모신 분들이 지금 현재 PD로서 각 대학에서 활동하신 분이라서 아마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진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건축 공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어렵게 모셨어요. 저 이경희 그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수석 부회장님이신데요. 저희 마음이 좀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학교육인증원 수석부원장 맡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 속해 있는 이경우입니다. 이렇게 그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저희는 시간이 되는 대로 일정만 되면 반드시 뭐 이런 기회에 참석하는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여러 말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그 시간이 됐고요. 제가 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대학에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 많이 듣고 또 저도 그 고민원 사실은 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수석부원장이 맡고 있는데 인증에 대한 이제 회의 내지는 뭐 그런 부분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증을 유지하고 계신 많은 대학이 있으시고 거기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정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인원에서 인증 기준을 보고 많이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 입장에서는 현재도 대학이 원하는 어떤 교육의 방향을 많이 인증에 담아서 좋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학에서는 또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부분 그게 뭐 저희가 그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대학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약간 좀 너무 스트릭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그 대하면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인증 기준에 대한 그 변화가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그럴 때 대학의 어떤 자율적인 자율적인 부분이 더 어떻게 더 늘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우선은 그 지금 건축학회도 그렇고 많은 학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증에 학회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있겠느냐,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관심이 많으시고 아마 그런 게 만들어지면 어떤 그 건축이라고 건축에만 국한시키면 건축공학에서 건축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공학에 대한 비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전체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마다 또 우린 다르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학회가 주도가 되면 정말 학회는 그 분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저도 뭐 재료학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마찬가지죠. 학회가 그 학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한 권위가 있으니까 학회에서 우리 건축공학은 이렇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방향이 정해지면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인증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나오신 얘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이제 인증 기준 8개 중에 인증 기준 8번에 들어갈 수 있고 그건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학교육인증원에서 지금 진행해온 바는 그 공통기준 3에 있는 교과과정의 부분을 8로 많이 넘겨왔죠. 넘겨왔고 뭐 앞으로도 만약에 많은 그 학회 쪽에서 원하면 좀 더 많이 교과과정에 대해서 뭐 학점 수라든가 지금은 학점 숫자까지는 공통으로 해놓고 안에 있는 구성, 설계에 관한 숫자를 이제 넘겼는데 이게 학점 수에 대해서도 좀 더 자율성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그것도 전체적으로 공학 분야가 정리가 되거나 뭐 일부분을 강하게 희망을 해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뭐 저희는 이제 다만 이제 전체 원시턴 어코드가 좋아하는데 뭐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뭐 그렇다고 그 우리 어떤 특정 분야가 본인의 그
이 공학 주제나 전공 주제를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진 않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계속 저희가 되면 이제 차기 인증 기준 나올 때는 좀 더 많이 학회로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통 영역은 이 공대 전체적으로 공학 전체적으로 조율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율을 저희가 맞춰서 가급적 그 공통 분모를 이제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 그래서 인증 기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통 부분 정할 때도 역시 저희가 모든 학문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의 공통 분모를 수렴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제 인증 기준 8로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중요한 거는 이제 평가 과정입니다. 저희 평가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평가가 이제 1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미 내년도 평가가 사실은 좀 시작이 돼 버립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는 게 시작인데, 일단 그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접수 받고 나면 필요한 평가단이 만들어진 평가자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과정에서 각 그 서로 간에 좀 그 일관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이제 조율을 하는데, 조율은 그 전공 분야별 조율과 이제 전체적인 조율 두 가지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정을 하고 평가를 끝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는 부분하고 판정을 하는 마지막 인증 평의회는 이제 공인원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원션 오브 코드의 공식 그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정에서 학회가 저희가 이제 논의 중에 어디까지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될 부분, 학회가 좀 더 의견을 낸다면, 인증 기준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요, 그 평가위원을 구성을 할 때 사실은 학회 쪽에서 그 분야의 평가위원을 좀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그 평가자 교육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공통교육과 이 분야별 교육이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건축공학을 평가하는 분들은 뭐 이제 우리 저희 인증 기준이 8개인데 8번은 아예 학회에서 거의 주도를 하니까 그건 어차피 마지막 조율까지 하게 돼 있고요. 그 전 단계, 이제 전 단계를 하나씩 말씀드리면, 교육 목표 이 부분은 뭐 굳이 학회에서 특별히 안 하죠. 그건 각 그 대학이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피드백만 있겠으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두 번째 이제 학습 성과, 아까 그 몇 분이 강윤 교수님 보여주셨던 학습 성과 부분에서 이제 그 성과를 설정하는 부분 같은 것은 사실은 그 인증원은 카테고리를 제시를 해주면 이제 각 전공들이 맞춰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학습 성과 설정할 때 이미 학회 차원에서 우리 건축공학은 이런 정도의 학습 성과를 가지고 가자. 그리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에서 6개 정도 공통하고 4개는 각 대학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설정도 하실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 그 이제 그 각 평가위원들이 합니다. 각 전공 분야에서. 하지만 건축공학은 건축공학 분야 평가위원회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교과과정. 지금 교과과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이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도 평가위원들이, 그러니까 전공 분야의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평가위원들이 나머지 부분은 또 교수 부분도 약간은 관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일반적으로 뭐 교수가 교재 학생비 이런 걸 보지만, 이제 특정 그 학문 분야에서는 교수들이 어떤 전공들이 좀 섞였으면 좋겠다,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학문 분야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그 관점에 맞춰서 교수 항목에 대한 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6번, 7번은 공통적인 거니까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평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평가자 교육, 그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자 교육을 학교에서 하시면서 이 건축공학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다 평가를 한다. 우리가 보는 전공 주제는 이런 형태가 전공 주제에 포함된다. 이제 공학 주제라는 단어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전공 주제로 앞으로 바뀔 것 같은데요.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크게는 안 달라집니다. 다만 그 전공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분명히 학문 분야가 하는 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하고 전공이라고 했는데 그 분야의 평가위원이 가서 이건 전공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 가급적 대학이 정하는 전공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만약에 건축공학 분야에서 평가자 교육 통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나면 그러면 뭐 훨씬 더 학문 분야에서 아마 쉽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자를 선정하고 평가자를 교육하는 부분이 학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되면 지금 학회가 생각하는 방향으로의 공학교육 인증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평가 과정도 좀 하고 싶다 라고 해서 만약 여건이 된다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제 각 대학을 다 한꺼번에 가는 거 괜찮은데 만약에 따로따로 이제 만들어지게 돼서 뭐 학과별로 가게 되면 대학에서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거를 이제 과정에서 운영하시고 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은 뭐 만약에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는 언제든지 시범적으로 논의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토콜을 맞춰서 저희가 이제 프로토콜을 좀 벗어나기 때문에 논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가 그럼 이제 평가를 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주면 저희가 이제 뒤에 처리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논의가 열려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도 평가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뒤에 평가 과정까지 가기에는 뭐 1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는데 평가자 구성이나 평가위원 교육 같은 부분은 아직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되면 올해 가능하고 아니면 저희 진행하는데 중간에 이제 참여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레벨들이 열려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뭐 교육과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건축과 토목 두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학회 참여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제를 하려고 그러고 이제 준비해서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면 좀 뭐 그런 몇 가지 레벨에서 좀 열려 있는 논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지금 뭐 제한된 시간 너무 오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더 열려 있고 열려 있는 인증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렇게 저희가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 드렸는데 막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번 만나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공인인증원과 앞으로 협의를 잘 해 나가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회장에 지금 현지에 많은 분들이 앉아 있지는 않아요. 아는데 우리 학회 부회장님께서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 경동대학교 이영도 교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좀 한 말씀 좀 클로징 겸 해가지고 좀 부탁드리는 겸 해가지고 하여튼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부회장님. 카메라를 좀 이쪽으로 좀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대학원 건축학회 이용도 부회장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에 저 생각해 보니까 저는 160학점 세대 대학에 다녔고요. 지금 130이야. 그러면 30학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뭘 배우라는 건지 거기에다가 공학 인증까지 하라고 그러지 뭐 이게 정말 결국은 이 전공 과목만 다 까먹게 생겼습니다. 공학 인증 받으려면 130학점에서 공학 인증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전공 과목 다 까먹었죠. 그래서 저도 뭐 건설회사에 경량기 회사 10년 있다가 이제 학교 왔지 뭐 꽤 됐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아까 우리 박기석 대우 말씀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도면 빌딩의 뭐 구조, 건축, 설비, 전기, 도면 다 갖다 놓고 학생들을 다 가르쳤어요. 이해하는 거를. 그죠? 그런 시간 다 있었는데 다 없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건축공학 인증을 해야 되냐? 그죠?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되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지금 학령 인구가 없어져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도 건축공학하고 건축하고 합치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럼 옛날처럼 건축공학으로 가면은 공학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난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지금. 그러면 과 이름이 건축공학과라고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설계 교수님들, 계획 교수님들 다 없어져야 돼요. 곧 이제 앞으로 이런 고민들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여러 가지 발표해 주신 분
토론에 임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아무튼 더 잘 해야 되겠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플로어에서 갑자기 인사 말씀, 축사 말씀 클로징 부탁드렸는데 이 부회장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아무쪼록 첫 번째 모임은 아니고 두 번째 모임이 됐는데 저희들 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진 않았지만은 첫발 가지고 첫 번째 행사 가지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경우 수석 부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발 한 발 하다 보면 각 대학이 가진 문제점들도 조금씩 해결해 가고 그러면서 좀 학회의 역할도 찾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여수 같이 내려오셔서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